에콰도르가 중국의 귀싸대기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일본, 미국, 중국을 모두 거부한 에콰도르는 오직 한국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말 한마디에 세계 열강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해양보안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42세 안토아네트 듀부아입니다. 저는 철퇴 안경을 코 위로 올리고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도에는 서아프리카 해안이 표시되어 있고 해적들이 선박을 공격한 곳마다 빨간 점이 찍혀 있어요. 각각의 점은 위험을 나타내요. 각각의 점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나타내요. 상황은 매일 더 악화되고 있어요. 저는 아침 보고서를 읽으면서 혼잣말로 세척의 배가 침몰했고 27명이 실종되었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히 화면 속 숫자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실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직원이 세네갈 정부에서 전화가 왔고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프랑스의 최고 해양 보안 분석가로 일해왔어요. 그것은 제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는 일을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을 많이 봐왔지만 세네갈의 해적 공격은 평소보다 더 걱정스러워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되 프랑스가 먼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강대국들은 도움을 주겠다고 큰 약속을 해요. 그런 다음 그 대가로 큰 호의를 요구하죠. 항상 정치와 권력에 관한 일이에요.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제 동료 피에르가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피에르는 미국인들이 해적과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군함 3척을 보내려고 하지만 세네갈의 모든 비밀 정보 네트워크에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중국은 그곳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향후 10년 동안 세네갈의 어업권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역겨움을 느꼈어요. 배고픈 독수리들이 상처 입은 동물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뭔가를 가져가려고 해요. 그날 저녁 저는 파리에 있는 제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센 강이 도시를 조용히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물이 평화로워 보였는데 세네갈 해안의 위험한 바다와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작은 나라들을 돕는 프랑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조건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전화가 울렸어요.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받으니 한국 외교부의 김성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한국이 서아프리카 해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었어요. 김성우 씨는 세네갈이 해적과 싸우는 것을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조건도 없고 요구사항도 없이 그냥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김 씨에게 제가 이 일을 15년 동안 해왔고 모든 사람이 대가로 뭔가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물었어요. 김 씨는 단순히 돕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김 씨는 내일 저와 만날 수 있는지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잣말로 이건 흥미로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아시아 국가가 초강 대국들이 할 수 없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김 씨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한 나라가 정말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답은 항상 아니오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저를 호기심 갖게 만들었어요. 아직 그들을 믿지 않더라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지도 위의 빨간 점들이 제 생각을 괴롭혔어요. 27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예요. 그들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희망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직 그들을 믿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한국 대사관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저는 미국이나 중국 대사관처럼 크고 인상적인 건물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런 곳들은 높은 벽과 경비원들, 그리고 권력을 과시하는 화려한 장식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건물은 단순하고 친근했어요. 위협적인 경비원이나 금속 탐지기도 없었어요. 대신 입구 옆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정부 건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친구 집을 방문하는 느낌이었어요. 김성우 씨가 정문에서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50대 남성으로 미소를 지을 때 주름이 생기는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악수는 따뜻하고 확고했어요. 김성우 씨는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중요한 일로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김 씨에게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한국이 세네갈에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는지 물었어요. 그는 전통 한국 예술품으로 장식된 조용한 복도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림들은 평화로운 산과 흐르는 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 모든 것이 차분한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긴급한 위기와는 너무 달랐어요. 우리는 자세한 계획들이 탁자 전체를 덮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선박 설계도, 훈련 일정표, 그리고 기술 사양서들이 마치 해결되길 기다리는 퍼즐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봤어요. 김성우 씨는 문서들을 가리키며 세네갈에 퇴역한 해군 함정 한 척을 기증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선박은 완전히 개조되고 현대 기술로 장비를 갖출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그들의 해군 인력을 위한 완전한 훈련도 제공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탁자 위로 몸을 기울여 서류들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15년의 경험이 저에게 숨겨진 함정을 찾으라고 말했어요. 선박 사양서는 인상적이었어요. 훈련 프로그램은 포괄적이고 잘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기술 업그레이드는 비싸고 첨단인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렇게 좋은 것이 대가 없이 올 리는 없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한국이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어요. 세네갈의 군사기지인지 특별 무역협정인지 아니면 그들 바다의 독점 어업권인지 물었어요. 김성우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고 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목소리에서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원한다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실제로 조금 웃었어요. 김 씨에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나라들이 군함을 공짜로 주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항상 함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김성우 씨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 부드럽고 개인적으로 변했어요. 김 씨는 60년 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말했어요. 도시를 파괴하고 수백만 명을 죽인 참혹한 전쟁을 막 끝낸 상태였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고 했어요. 돈도 건물도 희망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있는 뭔가가 더 듣고 싶게 만들었어요. 김 씨는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도와주었다고 말했어요.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수천 마일을 여행해서 함께 싸웠다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알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왔다고 했어요. 터키 군인들이 얼어붙은 전장에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 죽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 그들의 친절함을 기억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내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의 말이 이 일에서 평소 잠궈두는 제 마음의 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김성우 씨는 이제 한국이 더 강해졌다고 계속 말했어요. 성공한 회사들과 좋은 학교들,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았던 그 같은 친절함을 전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을 도울 때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어서 고개를 저었어요. 김 씨에게 분명히 어떤 전략적 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서아프리카의 해군 기지나 이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 아니면 한국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원할 거라고 했어요. 김성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요청은 간단하다고 말했어요.
이 배가 세네갈을 잘 섬기고 해적들로부터 그들의 사람들을 보호할 때 사람들이 한국이 도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했어요. 정치적 이익이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정이 돈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입은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나라가 정말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답이 항상 아니오였어요. 하지만 여기 앉아서 김성우 씨의 진실한 눈을 바라보니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김성우 씨와의 만남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의 말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지만 수년간의 경험이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나라들은 항상 숨겨진 동기가 있어요. 항상 그 대가로 뭔가를 원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국제활동을 직접 조사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기밀 데이터베이스와 정부 보고서들을 검색했어요. 전 세계 제 연락처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문 기사와 군사 문서들을 읽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15년 경력에서 찾아낸 어떤 것보다도 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증거는 어디에나 있었고 모든 것이 같은 이상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2년 전 필리핀에 순찰정 세척을 제공했어요. 저는 필리핀 내 한국 군사기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기지도 특별협정도 독점권 요구도 없었어요. 한국은 콜롬비아가 마약 밀매와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첨단 레이더 기술을 제공하고 그들의 장교들을 훈련시켜줬어요. 저는 한국이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찾아봤어요. 제가 찾은 유일한 것은 그들의 기술자들이 성공에 대한 공개적인 공로를 인정받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요청뿐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의 해안 경비대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6개월 동안 교관과 장비를 보냈어요. 저는 계약서와 협정서들을 확인했어요. 한국은 가나 바다에서의 특별 무역 거래나 어업권을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아침 브리핑에서 피에르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제 책상에 문서들을 펼쳐놓고 증거를 가리켰어요. 한국이 실질적인 대가 없이 이 모든 나라들을 왜 도울까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한국의 동기를 의심해왔던 피에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피에르는 아마도 그들이 더 긴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리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에르의 설명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이 도운 나라들의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해서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전화를 들고 콜롬비아 해군의 로드리게스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3년 전 카리브해의 해적들에 대한 합동작전에서 함께 일했어요. 그는 저를 잘 알고 있고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로드리게스 대령이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프랑스의 안토아네트 디부아라고 말하며 콜롬비아의 한국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로드리게스 대령의 목소리가 즉시 열정적이고 따뜻해졌어요. 로드리게스 대령은 한국인들에 대해 말하며 그들이 정말 훌륭했다고 말했어요. 이런 국제 파트너십이 보통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고 했어요. 외국 고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작전을 어떻게 운영할지 말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바꾸고 통제권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안다고 말하며 비슷한 상황들을 수없이 생각했어요. 로드리게스 대령은 하지만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절대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의 방법을 비판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필요한 장비와 훈련만 제공하고 나서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우리 일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사용해서 첫 번째 주요 마약 단속에 성공했을 때 한국 고문들이 우리를 축하해준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 성공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모두 우리의 성취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이 전혀 인정을 원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어요. 로드리게스 대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우리의 성공을 더 기뻐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형들을 둔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다음으로 저는 필리핀의 산토스 제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같은 패턴을 드러냈어요. 산토스 제독은 한국이 새로운 보트와 훈련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순찰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도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기지 사용권이나 우리 바다에서의 한국 선박에 대한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단지 우리가 해적과 밀수업자들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돕고 싶어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무역협정이나 군사협력 같은 것 말이에요. 산토스 제독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장비를 잘 관리하고 현명하게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다고 말했어요. 여러 나라의 군 장교들에게 몇 차례 더 전화를 걸고 나서 저는 국제관계에 대한 제 이해를 뒤흔드는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제가 다른 주요 강국들과 경험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숨겨진 의제도 없었어요. 정치적 조건도 없었어요. 비밀 계약이나 뒷거래도 없었어요. 저는 파리 위로 해가 지는 동안 사무실에 앉아 제 책상에 펼쳐진 모든 증거들을 바라봤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한 나라가 단순히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아마도 정말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돕는 나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화를 들고 김성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두 번째 벨에서 받았어요. 김성우 씨는 뒤부하 씨에게 인사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전 세계 한국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조사해 봤다고 말했어요. 김 씨는 무엇을 발견했는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호기심 있어 보였지만 걱정스럽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가 실제로 말하는 대로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5개 나라의 군 장교들과 이야기했는데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말했어요. 김성우 씨는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뒤부하 씨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다고 말했어요. 어렸을 때 누군가가 문제를 도와줬을 때 나중에 그들로부터 뭔가를 돌려받고 싶어서 그들을 도왔는지 아니면 그들의 친절함이 당신도 친절하고 싶게 만들어서 도왔는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 그의 질문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제가 학교에서 어려워할 때 이웃 천부인이 수학 숙제를 도와준 것을 기억했어요. 나중에 그녀의 손자가 프랑스어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자원에서 그를 가르쳐줬어요. 그녀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친절함이 제 마음을 건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게 만들어서 한 것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저도 친절하고 싶어서였다고 대답했어요. 김성우 씨는 바로 그거라고 말했어요. 친절함이 더 많은 친절함을 만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우면 그들도 종종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영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한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친절하게 만들면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3개월 후 저는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의 나무 부두에 서 있었어요. 따뜻한 아프리카 햇살이 제 얼굴에 내리쬐는 가운데 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개조된 한국 순찰함이 세네갈 해군에 공식적으로 인도되고 있었어요. 의식은 단순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그 배는 현지 월로프어로 헌대를 뜻하는 테랑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 이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흰색과 파란색 배가 어두운 물 위의 보석처럼 밝은 햇빛에 반짝였어요. 한국과 세네갈 국기가 바다 바람에 함께 펄럭였어요. 한국에서 2달 동안 훈련받은 세네갈 선원들이 첫 번째 임무를 준비하면서 자랑스럽고 자신감 있게 보였어요. 그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배 주위를 돌아다니며 장비를 점검하고 절차를 검토했어요. 저는 그들이 배운 지식과 기술이 그들의 눈에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배의 새로운 지휘관인 디알로 대령이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는 친절한 눈과 확고한 악수를 가진 키 크고 위험 있는 남자였어요. 디알로 대령은 한국과의 이 파트너십을 지원해준 프랑스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이 배가 그들의 바다와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진정한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자부심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프랑스는 결국 한국의 주도권을 지지했지만 몇 주간의 격렬한 내부 토론 후에야 그렇게 했어요. 제 동료들은 계속 한국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모든 증거가 한국의 진정성을 보여줬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배의 첫 번째 임무는 최근 해적 공격이 일어난 위험한 바다를 순찰하는 것이었어요. 제 사무실 지도의 그 빨간 점들은 폭력으로 인해 찢어진 실제 가족들을 나타내요. 27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이고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 고문들이 테랑가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은 세네갈 해군 제복을 입고 모든 성공에 대한 공로는 현지 승무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기자들이 그들을 인터뷰하려고 할 때 그들은 정중하게 질문을 디알로 대령과 그의 선원들에게 돌렸어요. 2주 후 저는 다카르의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으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는데 속보를 전하고 있었어요. 세네갈 순찰함 테랑가가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극적인 작전으로 해적선 3척을 차단하고 인질 15명을 구출했다고 보도했어요. 구조 장면을 보는 동안 제 심장이 뛰었어요. 세네갈 선원들이 정확성과 용기로 일하며 해적선에 올라가서 무서워하는 인질들을 해방시켰어요. 가족들이 부두에서 제외하며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몇 시간 안에 국제 언론이 주목했어요. CNN, BBC 그리고 다른 주요 방송국들이 이것을 10년 넘게 서아프리카 바다에서 가장 성공적인 해적 소탕 작전이라고 불렀어요. 제 호텔 방 전화가 계속 울렸는데 기자들이 이 작전에서 프랑스의 역할에 대한 저의 코멘트를 원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한 뉴스 보도에서 제가 알아챈 작은 세부 사항이었어요. 구조된 인질들이 들것에 실려 해안으로 옮겨질 때 저는 한국 고문들이 조용히 부상자들을 옮기는 것을 돕고 생존자들에게 물병을 나눠주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카메라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도록 확실히 했어요. 기자들이 그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은 세네갈 선원들을 가리키며 진짜 영웅들과 이야기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봤고 마침내 진실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저는 조용한 호텔 방에서 혼잣말로 그들이 정말로 공로를 원하지 않는다고 속삭였어요. 그들은 단지 돕고 싶어 할 뿐이라고 말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국제 관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보상에 대한 기대 없는 진정한 친절한 말이에요. 테랑가가 세네갈 바다를 보호하기 시작한 지 6개월 후 저는 놀라운 초대장을 받았어요. 한국이 저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보안회의에서 연설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제 비행기가 서울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저를 놀라게 하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도시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고속열차가 있는 초현대적인 곳이었지만 동시에 역사와 전통을 깊이 존중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고대 궁궐들이 현대 건물들 옆에 평화롭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국 주최 측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지만 자국의 성취에 대해 절대 강요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세네갈 작전에 대한 제 발표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국제협력에 대한 한국의 독특한 접근 방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말들이 제 마음에서 단순히 머리에서가 아니라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전 세계의 외교관과 군 관계자들로 구성된 청중에게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 연설 후에 김성우 씨가 파리에서 첫 만남 때 기억하는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성우 씨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김 씨가 맞다고 말했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했었다고 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들은 진정한 우정에서 행동하면서도 여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말했어요. 김성우 씨는 프랑스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프랑스가 한국의 접근 방식 중 일부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물었어요. 저는 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제 나라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돕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프랑스가 항상 다른 나라들을 돕고 싶어 했지만 그 대가로 뭔가를 기대하는 게임에 휘말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최고의 외교는 단순히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어요. 다음 해 동안 저는 국제 지원에 대한 프랑스의 접근 방식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프랑스가 정치적 양보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제안했어요. 제 동료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결과가 그 자체로 말해줬어요. 프로그램들이 성공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종종 한국이 세계의 국제 관계를 수행하는 더 나은 방법을 보여줬다고 인정했어요. 세네갈 작전에 대한 제 최종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모든 사람이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단순히 우정을 제공하는 것임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좋은 외교가 아니라 좋은 인간성이라고 썼어요. 오늘날 테랑가는 계속해서 세네갈 바다를 순찰하고 있고 이 지역의 해적 공격은 80% 이상 감소했어요. 이배의 성공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도록 영감을 줬고 한국은 항상 조용히, 항상 조건 없이 계속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저는 파리에 있는 제 책상에 작은 한국 국기를 두고 있어요. 어떤 정치적 동맹의 상징이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친절함과 진정한 우정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 물어볼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한국이 세상에서 존경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과 신뢰성을 통해 그것을 얻는 것임을 가르쳐줬다고 말해요. 그것은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했어요. 테랑가의 이야기는 국제 협력의 모델이 되었고 나라들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서로를 도울 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정이 어떤 정치적 거래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었던 한 한국 외교관의 간단한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한국이 서아프리카의 해양 보안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총이나 배가 아니라 진정한 친절함과 모든 사람을 위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에요.